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15세에 미국에 이민 가서 변호사로 살다가 1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퍼블리컨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 데모크래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를 찍을 겁니다. 해리스에 대해 제가 잘 알고 그의 플랫폼 공약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 세계 질서가 직면한 최대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미중 경쟁, 중국의 경제 몰락, 러시아, 중동? 바로 제가 거기 시민이고 우리가 길을 써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한국의 동맹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극심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살할지도 몰라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요. 그렇다면 한국의 운명도 어찌 될지 가늠 잡기 힘들어지고요. 지난 2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다급한 평가가 나올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은 친숙합니다. 그래도 남의 나라잖아요. 거기 국내 스토리를 잘 파악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을 옛날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쭉 그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디오는 30분에 달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워낙 방대한 얘기라서요. 그 방대한 얘기를 한번 쭉 다 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번 11월이 얼마나 세계 질서의 위험천만한 기점이라는 것이 크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참고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전 미국의 한 인간이 정치권에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나르시시스트, 이기주의자, 상습적 거짓말쟁이, 기회주의자, 피터팬 증후군 환자, 몸은 노인이지만 머릿속은 5살짜리, 심성사나운 극도의 싸가지, 사람들을 이용 착취 모욕하는 자, 부끄러움이 그 인성에 아예 없는 자, 철두철미한 타고난 철면피, 자기처럼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이면 파티에서 물 여성의 생식기를 움켜잡아도 여자들이 꼼짝 못하고 가만 놔둔다며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사람, 에틱스, 윤리관이라고는 아예 원래 없는 사람, 여기에 에이 미워하니까 과장하는 거겠지 설마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큼 공부한 게 없고 무식한 사람, 연방판사 출신 그의 누나 메리앤 트럼프 베리에 의하면 그는 책을 읽는 적이 없으며 유펜 대학에 들어갈 때 다른 학생에게 돈 주고 자기 대신 SAT 시험을 보게 한 사람, 세계의 독재자들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동경하는 사람, 자신도 다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생각에 반대할 수 있는 모든 고위 공무원과 장성들을 해고시키고 그동안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독재하겠다 단 며칠만이라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사람, 자기는 뭔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 결정할 필요가 없는 천재라서 그저 자기 충동대로 하는 결정하는 것이 누구의 그것보다도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는 비즈니스 천재로서 자수성가한 빌리언에라며 으스대고 남을 업신여기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준 5천억 플러스를 미천으로 뉴욕 가난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고는 그동안 6번이나 파산 신청을 하며 제도를 악용해온 사람, The Apprentice 수습생이라는 리얼리티 TV 오락쇼에서 자칭 실제로 빌리언에라면서 무자비하고 모욕적으로 그 수습생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던 오락 프로 진행자였던 사람,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런 최악의 인격 오점투성이 인간에게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열광했습니다. 주로 고졸 미만 시골 백인들로 구성된 트럼프 서포터 지지자들은 광적으로 그를 지지했죠. 10여 년 전이면 중국을 리버럴 월드 오더 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으로 웰컴하기 위해서 2001년 중국을 WTO로 끌어들인 미국의 되새겨보면 순진무구한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의 공장들은 값싼 중국 수입품들에 밀려 망해 나가거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멕시코로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값싼 중국산 생활필품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루 칼라 워커, 육체한 노동자들을 위시하여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물결은 미국의 생산 물품들의 부품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미국 생산 활동은 점점 높은 부가가치 품목, 특히 테크놀로지 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저학력 노동자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졌죠. 그들의 고통과 절망은 극에 달할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에 확 불을 지른 것이 트럼프의 마가이즘이었습니다. 소위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America First입니다. 조금 단순 무식하게 표현해보자면 당장 미국인들에게 이득되는 것들만 항상 우선시하자는 뜻이지요. 임자를 막고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며 미국인들끼리 미국 내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쓸데없이 나토에 돈 대고 하지 말고 탈퇴해버리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아태 지역에서도 왜 한국 같은데 주둔 비용을 대고 있냐? 그냥 냅둬도 아메리카는 아메리칸들끼리 아메리카 안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백인이 우월하고 백인이 우선적으로 잘 살아야 하고 소수인종 권리 놀고 있네 등등등 뭐 그런 내용이요. 통틀어서 트럼피즘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합세한 세력이 소위 이반젤리컬들입니다. 미국식 복음주의자들이죠. 시골 백인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LGBTQ는 악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것이어서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며 다윈의 진화론은 생거짓말이고 공룡 화석들은 다 가짜인 것이 창세기 내용을 역계산해보면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은 약 6, 7천년 전이고 소수인종 권리, LGBTQ 권리, 자연보호 등을 주장하는 wokeism, woke movement, 우리말로는 사회정의 이데올로기 정도 되네요. 는 아메리카를 좀먹는 최악의 사회 현상이다 라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저 또한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막무가내식 wokeism에는 참 거부감이 듭니다만은 트럼피즘과는 달리 일단 well-intentioned, 즉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은 많아지는 등등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반젤리컬들에게는 악마의 역사함 그 자체인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열정적으로 분열시킵니다. 트럼피즘 대 wokeism, 이반젤리컬 대 비종교자들, 도시인구 대 시골인구, 고학력 대 저학력, 인터내셔널리스트 대 고립주의자들 등등등으로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득, 위대함의 과시를 본능적으로 항상 무조건 앞세우는 겁니다. 영혼, 양심, 윤리관, 가치관, 정직성들이 전무하니 그의 이런 무서운 성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적나게 표출되는 것이죠. 그럼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하자 불공정 선거다, 이럴 리가 없다, 누군가 장난친 거다 하며 소셜미디어 선상에서 선동질을 하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6일 캐피톨 라이엇, 미국 국회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통령 자신이 선동해서요. 상상이 가세요? 이 상황에서 그는 그의 부통령, 미국 헌법상 미 상원의원의 의장이죠.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에게 선거 결과를 무효시키라고 명령하는데 이 역사에 숨막히는 순간에 펜스 부통령은 고민 끝에 그러기를 거부합니다. 벼랑 끝에서 아메리칸 데모크라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폭도들은 그를 잡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즉 옛 시절 도망간 흑인 노예들을 잡으면 하던 린칭을 해야 한다고요. 펜스는 불운한 정치인이었지만 훗날 미국 역사책에 아마 한 줄은 남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각종 비리와 협박을 동원하여 미국의 일렉토럴 칼리지 선거인단들을 매수하여 가짜 선거인단들을 결성하는 등 가짜 결과를 만들려다가 발각됩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을 떠나면서 국가 기밀 문서들을 챙겨 나갑니다. 큰일 날 일이죠.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위시하여 그의 개인 비리까지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 여러 개의 민형사소송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째, 뉴욕주는 트럼프가 탈세를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 보고를 사기로 했다면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트럼프는 4천억 플러스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금 상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이 주인 캐롤이라는 부인은 1990년대에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고, 그리고 그 소문이 돌자 이 여자의 명예를 모욕하는 거짓말을 지속 반복하여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롤 부인을 강간했고 명예 또한 훼손했다고 판결하고 950억 플러스의 손해배상을 판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도 상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뉴욕 맨하탄 검찰은 트럼프의 첫 번 대선 도전 당시 그가 그 전에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포르노 스타, 포르노 배우와 섹스를 하고는 그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는 과정에서 트럼프 자신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즈니스 익스펜스, 비즈니스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재판 결과는 트럼프의 유죄에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트럼프가 집권 중 3명의 판사를 임명하는 통해 미국 역사에 보기 드물게 극보수 성향으로 치우쳐버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대통령 임기 중에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적용된다라는 판결로 인해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감안하여 형량 판정이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넷째,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국가기밀문서들을 가지고 나갔고 그 사실을 FBI와 숨바꼭질하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트럼프가 친히 자신의 거처 마랄라고 북은 플로리다 지방연방법원에 심어놓은 아일린 캐넌이라는 왕초짜 판사가 모든 판례와 절차를 100% 무시한 채 이 케이스를 기각 처리했습니다. 극보수 판사들을 포함한 모든 연방 판사들을 있을 수 없는 법과 법 절차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응하고 있지만 캐넌 판사를 아직 몰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상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외 18명 피고들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작당했다는 내용의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 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방법무특검 잭 스미스는 워싱턴 DC 법원에서 트럼프 외 피고들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 전국적으로 조작 및 작당했다는 내용의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 건 또한 앞서 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가 한 행동에는 면죄부가 적용된다라는 판결로 인해 재판이 일단 동결된 상태이고 잭 스미스 특검은 조금 변형된 새로운 기소를 Federal Grand Jury, 연방 대배심원들로부터 다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그 외 30개 주 법원에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국회 반란 사태 때 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 헌법을 보호하지 않았고 도리어 반란 사태로 조작 및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주들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단에서 트럼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더해 실로 기가 막힌 일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 소송 비용들이 수천억 플러스에 이르는데 이 비용을 자신의 개미군단 지지자들이 보낸 기부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는 사회 진실이랍니다. 소셜 미디어 선상에서 원고 판사들, 검사들, 그리고 하물며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낯뜨거운 개인적 모욕 및 인신 공격을 하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법원으로부터 gag order, 함구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함구령이 그의 First Amendment Right,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법적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하고요. 이 인간의 비도덕 미친 사람 행동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주요 언론 외에도 각종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들은 그의 비인간성을 적나하게 내비치는 트럼프의 언행들 기록, 나열해가는 곳이 많습니다. 역사가 기억해야 하니까요. 이런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트럼프가 한 말의 어록 몇 가지만 듣고 지나가실까요?
Number one, soldiers who died in America's wars are losers and suckers. 미국의 전쟁을 수행하던 중 전사한 군인들은 빙신들이다. 두 번째, you should treat women like shit. 여자들은 길거리 똥처럼 취급해줘야 좋아한다. 세 번째, 전 상원 의원 및 대선 경선 후보 존 맥케인에 대해서는 그가 전쟁 영웅이라고? 왜? 전투기 모두 다 떨어져 5년 반 동안 하노이 힐턴에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난 포로 아닌 사람이 더 좋아. 네 번째, 미 대통령 재직 당시 2017년 미군 열병식에서 휠체어 타거나 팔다리 없는 상위군들은 좀 제어시켜. 내 이미지에 나빠. 다섯 번째, 트럼프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박약 및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 윌리엄에 대해서 얘기하자 왜 그렇게 돈 들여 돌보고 있냐, 그냥 죽게 냅둬 등등등. 너무나 쇼킹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다 언급하고 갈 수도 없네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자 그의 주변에는 참으로 해교한 인물들이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무식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상스러운 정치판 떨거지, 법조인의 자존감을 팽개친 판사 등등이 모여들대요. 그들을 소개할 시간은 없으니 그냥 몇 명만 나열해 보자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 소위 MTG라고 알려져 있죠. 맷 게츠, 로라 루머, 스티브 배넌, 크리스티 노움, 클래런스 토머스, 세뮤얼 알리토, 아일린 캐넌 등등등. 무슨 공화당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순간에 아름다운 이념보다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숙고에 의거한 결정 및 행동 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진보를 0이라고 치고 극보수를 100이라고 쳤을 때 저는 5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즉 진보 성향을 머금은 보수 정치를 선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념이나 감성을 감안은 하되 궁극적으로는 휘둘리지 않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가장 센서블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공화당을 어렵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올더 부시, 즉 조지 허버트 부시, 존 맥케인, 그리고 그 외 밋 롬니 등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장터에도 나갔고 미국의 가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고 세계관도 합리적이고 등등이요. 또한 민주당 쪽에는 앨 고어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지요. 조지 W. 부시, 영걸 부시와의 대선에서 몇 안 되는 표 차이로 법정 다툼 등 국가 분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국민의 분열만은 안 된다며 깨끗이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해버린 인물입니다. 이런 수준들의 인물들은 이제 공화당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공화당과 옛 시절의 공화당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트럼프를 신봉하는 이상 그런 정치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대요. 한마디로 트럼프 주변 정치 떨거지들에게 밀려나갑시다.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공화당 매파 원로 딕 체이니의 딸 리스 체이니는 와이오밍주 선거에서 연방국회 의석을 잃고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 밋 롬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치 인생을 마감하더라고요. 미국의 공화당은 그 영혼을 잃었습니다. 영예롭던 공화당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정치학자들조차도 미지수라며 고개만 흔들고 있고요. 제가 편향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트럼프와 마가이즘, 트럼피즘에 대하여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틀린 말이 아닐걸요. 저 개인이 공화당원이면서도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해서 만들어낸 카더라 얘기들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해괴망측한 인간성과 사고 및 언행들을 주류 언론 정치학자들이 팩트 체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너무나도 방대하여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물론 없으나 그동안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장관을 지낸 사람들, 백악관 비서실장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를 폭로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책 수백 권이 더 나올 겁니다. 미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인물이니까는요. 그를 루너틱, 미치광이라 라며 지칭하는 이가 많습니다. 주류 언론 인터뷰에서도 썼어요. 딱히 다른 표현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직책을 수행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일제히 트럼프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성토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반대당 카말라 해리스를 찍겠다며 지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겸 참모총장 마크 밀리, 비서실장 존 켈리 장군 등등등, 그리고 앞서 말한 공화당 최대 매파 니오콘 신보수주의자의 원로의 원로 딕 체니, 그의 딸 리스 체니 등등을 포함해서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트럼프만은 안 된다 입니다. Trump is not fit to be president.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정도 표현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고요. He should go nowhere near the White House. 백악관 근처에도 어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He shouldn't be allowed to go near the nuclear code. 대통령이 핵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가까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트럼프는 cantankerous child. 성깔 고약하고 싹바가지 없는 5살 빼기다. 등등. 차라리 lunatic, 미치공이라는 표현이 그나마 정신병이 있어 그렇다는 의미를 내포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친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드린 말씀들 중 반만이라도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죠. 내셔널 폴링을 봐도, 전국 여론조사를 봐도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 있고 그 격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추종자들도 트럼프의 실체를 이제는 알아보고 많이들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진보성 미디어에서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제도라고 있잖아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뭐겠어요? 미국 건국 당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을 부여하고 그들은 자기들 주의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그 주의 유권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선택한 대통령 후보자에게 미국 국회에 모여서 표를 몰아주는 제도, 소위 위너 테이키로 제도를 택한 것이잖아요.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들이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표를 던지지 말라는 법까지는 없어도 그들 주위의 유권자들이 선택한 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불문의 전통이 되었다 합니다. 2020년 선거 때 트럼프가 그러지 못하게 수를 쓰려다가 형사소송을 받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 5, 60년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우는 약 7개 경합주가 결정했습니다. 거의 항상 민주당 후보를 뽑는 주들, 그리고 공화당 후보를 뽑는 주들 사이에 있는 주들이요. 또한 인구 전체를 보면 미국 인구의 약 10% 정도에 달하는 소위 인디펜던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유권자들이요. 이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11월 선거도 아직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도 단 몇천 명에게 질문하여 그 결과를 내놓는 것 뿐인 거요. 미국에서도요. 이런 트럼프가 당선된다 치더라도 우리와 뭔 상관인가 싶으시죠? 크게 볼 때 3가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립주의입니다. 세계 질서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피즘 또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니오 아이솔레이셔니즘, 신고립주의를 뜻합니다. 크게 봐서 나토에서 탈퇴해야 나토 국가들이 알아서 러시아의 푸틴과 대결하든 말든 놔둔다는 말이 되고, 퍼시픽 아태 지역에서는 중국과는 지속하여 트레이드 워, 무역전쟁을 강화하여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반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한 의도나 한국에 지속하여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거의 인지하지 않고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딴 나라들을 위해 돈 쓸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즉 즉흥적인 충동적인 그의 논리니까는요.
Foreign Affairs Journal 6월 26일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뭐 그의 첫 임기 때처럼 그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 없이 그의 과대망상증이나 슬슬 건드려주면서 대충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일 수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보튼,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겸 참모총장 마크 밀리, 비서실장 존 켈리 장군 등등 같은 소위 백악관의 어른들이 고약한 어린애 트럼프가 재앙적 결정을 못하도록 바지 가정이를 잡아 통제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 자신이 호언장담하듯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장성들은 모두 해고할 것이며 자기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는 보복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그를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떠한 곤란에 빠질지 알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지정학 세미나, 포럼 등에 다녀보면 지난 몇 년 이제는 아태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는 아태 주요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하는 Multipolar World Order, 다국적 세계 질서의 시대다. 아우쿠스, 한미일 3국 안보 체제 등을 봐라 라는 발표들을 많이 접합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 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 경험하는 국제 질서 선상에서의 역할과 위신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미국에서 모셔온 고위 인사들은 물론 이 다국적 세계 질서와 한국 같은 나라의 참여를 반기는 얘기들을 골라서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미국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당연히 좋은 것일 테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Foreign Affairs Journal 9월 13일자를 보면 이 상황 판단에 찬물을 확 끼얹고 있습니다. 로이 인스티튜트가 지난 수년간 모집하고 분석한 Asia Power Index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 주요 국가들의 파워가 사실상으로는 얼마나 약한지를 Surprising Weakness of US Partners, 즉 우방들의 놀라운 나약함을 운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아태 지역의 국제 질서는 다국적 질서가 아니라 도리어 확실히 바이폴러 양극성 세계 질서가 지배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실은 아태 지역의 동맹 또는 우방 국가들이나 미국에게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요. 조금 더 단순 무식하게 이런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태의 주요 우방국들은 그의 니오 아이솔레이셔니즘 신고립 정책 본능 때문에 언제 어떤 재앙적인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르며 그럴 경우 미국이 없는 아태 지역의 멀티폴러 다극적 기관들의 힘만으로는 중국에 대치할 능력이 택도 없으며 아태 지역은 곧바로 중국의 영향력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Foreign Affairs 9월 9일자를 보면 트럼프의 이런 앞뒤 안 보는 신고립주의를 설마 하고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가 국제 질서의 재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도,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재앙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지만 이 신고립주의적 임퍼스 충동은 트럼프라는 인간 한 명의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후 몇십 년 냉전을 지나며 소련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성기를 몇십 년을 빼고는 미국 역사 속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항상 지금도 도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충동적으로 극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죠. Foreign Affairs Journal 9월 9일자 아리클은 또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지난 약 15년 동안 전 세계에 부른 독재자 또는 Authoritarian Leader,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동경이
더 거세게 불붙을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는 이 기간 동안 지난 한 15년 동안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잘 생각해보세요.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빅토 오르반,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필리핀의 두테르테,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독재적 또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적 지도자들을 보아왔는데, 그 전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확산하던 추세가 한번 확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들 중 최대 대표 주자가 바로 다른 데도 아닌 아메리카의 트럼프였었던 것이죠. 물론 Foreign Affairs Journal에 실린 아티클들 각 저자들의 의견과 견해가 태고의 진실이란 법은 없겠지만, 이런 국제적 역사적 추세 속에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얄밉지만 대충 믿어왔던 아메리카가 전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 좋으련만 하필 트럼프라는 인간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12월 미 대선에서 세계 질서의 운명적인 방향이 그래서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결과가 결정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새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을 국론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분열시킬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국익 그 위에 둘 것이며, 미국의 가치관은 좀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앞날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복수에 연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업신정리고 법치주의를 그저 귀찮은 슬쩍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빠져나가야 할 건립돌, 그러나 자신의 이득이나 복수를 위해서라면 법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악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독재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트럼프 밑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험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얄미워도 믿어왔던 아메리카가 트럼프 하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극도로 우려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Shining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의 산상 설교를 인용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인도주의, 자유주의적 밸류 시스템 가치관의 소자, 미국 자신을 일컫던 표현이죠. 물론 더 어렵게 잘난 척하고 있네, 지네만 굿가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빈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아직도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비교 대상도 없었던 최대 강국이 자기 자신을 good guy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 적 있었어요? 잠시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무서운 일 아닌가요?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문화적 요소가 없을지인데, 미국조차도 이젠 자신을 good guy라고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면, 참 어떻게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이 쉽지 않으세요? 트럼프라는 인간 한 명이 나타나서는 막걸리 병 바닥에 고여있는 막걸리 앙금처럼 미국인들 간에도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열등적인 그리고 상스러운 본능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 확 일으켜놨습니다. 1917년 공산당 혁명 당시 러시아인들 간에 일어났던 회오리, 1930년대 나치즘에 열광했던 독일인들 간에 일었던 회오리 와도 닮은 꼴이 있다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11월 다시 당선된다면 그것은 엉클 샘의 자살을 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현 시점에서 직면한 가장 공포스럽고 다급하고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